네, 늘 명품 분석으로 우리 국민들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시죠. 이병철의 사이다. 이 자리에 이병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도 달리 소식들이 많은데요. 네, 네. 깊이 있는 분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4개월이 됩니다. 네. 점수 평가를 하자면 몇 점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역별로 좀 주실 텐데요. 경제 영역 점수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정치, 그러니까 경제 정치 영역으로 점수를 주시자면 몇 점일까요? 학점으로 하면 네, 뭐 A 학점, B 학점. 네, 그렇죠. 경제는 C 학점. 정치는 뭐 A 학점. 왜냐하면 제가 그 6월 3일 대통령 선거 그 이재명 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바로 제가 여러 방송에 나가가지고 네, 추석이 되기 전에 네, 두 가지를 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수를 해야 된다. 네, 첫째 이제 정치 개혁 분야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확정시켜야 된다. 네. 그거는 완벽하게 사실상 거의 됐죠. 네, 이제 디테일만 남았고 네. 그래서 정치 개혁은 뭐 A 학점이다. 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두 번째는 경제를 추석 전에 뭐 이제 그런 쿠폰 발행이라든가 뭐 여러 방식을 통해서 이 서민들이 체감으로 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를 느끼게 만들어줘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물가도 빨리 잡아야 된다. 네. 근데 둘 다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약간 복병으로 좀 외생적인 충격이긴 하지만 트럼프발 그렇죠. 관세 폭탄 이것까지 겹쳐서 환율도 오르고 이제 등등. 그래서 제가 경제에 대한 실적은 C학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 경제 연결해서 환율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지금 네. 환율이 더 밀리면 끝이다. 지금 네. 1,400원 돌파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근데 이 너무 이제 제가 이제 경제 뭐 전문지라든가 뭐 그런 것들 보면 뭐 환율이 1,600, 1,700, 2,000 돌파한다. 그거는 완전 헛소리입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들을 너무 불안하게 만드는 그거는 뭐 별도의 그 사람들의 어떤 장사 속에 있다고 보고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1,400원 이제 넘어선 그것은 트럼프 발 그 3,500억 원을 현금뿐만 아니라 선물로 내놔라. 그렇죠. 예, 트럼프 이제 그렇게 말했죠. 그 말 때문에 이 외환 시장이 일시적인 충격을 받아서 발생된 거고 또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 경제학적으로 그걸 아주 외생적 충격에 의한 단기적인 이 시장 가격의 이거 오버슈팅이라 하거든요. 네. 오버슈팅은 금방 잡혀요. 또 트럼프 발이기 때문에 또 트럼프도 그 이후에 계속적인 충격적 발언을 안 하니까 다시 또 내려오는 그 모양새고 이거는 뭐 그야말로 이제 환율 관세 잡죠. 협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불안 문제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우리가 관세 협정을 앞두고 이제 최종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통화 스와프도 사실 거절을 당했고요. 네네. 최근에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미 환율 정책 합의를 했다. 네.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 구윤철 부총리가 저도 그 엊그저께 이제 언론에 짧게 구윤철 부총리가 지금 미국 가가지고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네, 환율 정책을 합의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길래 네, 또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또 보도 자료를 뿌렸어요. 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기재부가.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놓으면 국민들은 전부 다 최근에 1,400원 오르고 환율이 폭등되고 이게 외환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데 네,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1,400원, 1,500원이 오르는 또 그걸 막기 위해서 통화 수합이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합의는 전혀 아니고 기존에 그냥 한미 간에 논의되어 왔던 네. 뭐 옛날부터 논의되어 왔던 뭐 환율에 대한 각 정부의 조작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냥 루틴한 내용이에요. 그걸 마치 최근에 이 위기가 안정되는 합의를 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이도록 보도자료를 뿌린 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하루 만에 다 또 들통이 나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결국에는 이제 강유전 대변인 말에 따르면요.
미국이 한국은 환율 조작국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해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평가했거든요. 뭐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작년 재작년 계속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또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전 세계 뭐 동맹국 포함해서 다 그런 그 합의들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매년 하는 그냥 루틴한 것에 불과한데 최근에 벌어진 그 환율 폭등이나 이런 데 대해서 뭔가 진정시키는 합의를 했다라는 뉘앙스로 해석되도록 보도가 나가도록 한 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해석을 할 때 한국이 환율 그 조작국으로서 이제 지정된 위험을 줄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 이런 의미 평가를. 없어요. 예. 우리는 환율 조작을 안 하고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저는 이 보도를 보고 통화 수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충적인 네. 미국하고의 합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현재 이 불안한 환율이 진정되는 어떤 그런 합의가 있었나?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환율 조작국 문제는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통화 수합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겠는데 통화 수합을 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무작정 좋은 거냐라고 우리가 이제 기축통화도 아니고 했을 때 한국에게 우리 한국과 미국이 통화 수합을 해준다. 미국이 일시적으로 예전에도 해준 사례는 두 있었잖아요. 번 그러니까 있었죠. 이번에도 그러면 우리한테 통화 수합을 해준다고 해도 그건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할 것이고 그 통화 수합을 할 때의 기준이 원이 가장 약할 때 그 기준으로서 해주기 때문에 과연 그게 이득이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뭐 원이 약하고 뭐 세고 이런 건 그냥 디테일이고 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우선은 한시적 일시적 통화 수합은 이번에 해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 과거에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 리먼 사태 터졌을 때 그거는 미국에서 터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세계적으로 전이가 됐기 때문에 한국 동아시아에 전이되면 미국도 결국 안 좋으니까 그때 이제 300억 불을 6개월 1년간 일시적이고 금액은 한정적으로 300억 불을 했고 그때 바로 환율이 안정이 됐죠.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도 이제 한시적이고 한정적인 금액으로 했고 근데 이번에는 3,500억 불을 내놔라 하는데 네. 뭐 300억 불, 500억 불 그까짓 거 뭐 6개월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무제한 통화 사업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이제 하고 있다는 건 언론 보도가 났죠. 네네. 그런데 그거는 미국은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무제한 통화 사업은 일본만 가능한 거예요. 왜요? 뭐 스위스 이런 거 조금 있지만 예, 일본은 뭐 사실상 경제 실력이 뭐 중국 빼면 2위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여건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한미 무역 협상에서 가장 큰 화두가 선불 투자 요구인데 포브스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은 심각한 펀치를 견딜 수 있는 경제다. 방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펀치도 날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기사를 냈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는 포브스는 그냥 트럼프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봅니다. 예, 네. 한국은 못 견딥니다. 3,500억 불이 아니라 1,000억 불만 일시에 미국으로 날아가도 바로 외환위기가 터집니다. 예, 국제 투기자본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네. 그리고 1,000억 불도 당장 만들 방법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그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데 순수하게 현금 달러로 갖고 있는 거는 네. 4,100억 불 중에 500억 불, 600억 불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채권입니다. 네. 어디다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 재무선 국채에 제일 많이 돼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막 팔아가지고 그러면은 또 국채를 만약에 급히 판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자율이 폭등합니다. 금융시장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런데 한국은 심각한 펀치를 견딜 수 있는 경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결국엔 선택지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관세 맞을래? 나라 망할래? 그렇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러니까 아니 미국 재무성이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니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훨씬. 예. 그런데도 3,500억 불 선불로 그거 내놔라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던지는 트럼프식의 특유의 거래지. 그 트럼프식의 그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어떤 기술적 측면을 그렇죠. 보는군요. 그분은 쉽게 말하면 대장동 그 시행사잖아요. 미국에. 네, 네. 대장동 같은 그 부동산 개발 시행사 하는 분이고, 그러니까 시행사라는 게 거의 이 사기거든. 네. 반은. 그러니까는 트럼프는
정교한 어떤 전략으로 어떤 사업이든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냥 그냥 때리는 펀치 날리고 그 다음에 수습하는. 왜냐하면 미국이 세니까. 네, 세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는 정교하게 방어를 지금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포브스가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는데 우리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는 아 이재명 왜 일본처럼 사인 안 했어? 왜 그렇게 뭐 미국과 함께 하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거든요. 이런 태도는 어떻게 봐야 돼요? 국민의힘이나 극우 이 유튜브들 보면 그냥 트럼프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죠. 주장을 해요. 예. 그 말은 네. 미국의 식민지가 되자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매국노지. 네. 이완용이하고 똑같은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트럼프 요구대로 3,500억 불을 만약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줬다 칩시다. 네. 외환 보유고 뭐 채권 다 팔아가지고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외환위기는 그냥 바로 터지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97년도 IMF 경험해봤잖아요. IMF가 달러를 빌려줘야 해결이 되잖아요. IMF는 미국 거거든. 근데 그때보다도 아마 100배의 외환위기가 터질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 유지되려면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말씀이 정확한 게 지금 얼마 전에 또 이슈가 된 게 있었어요. 일본의 후지 TV 텔레비전에서 일본의 그 자민당 총재 후보자들이 토론을 하는데 유일하게 다카이치 사나에가 아 이게 미일이 관세 협상 한 게 과연 제대로 된 거냐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은 아시잖아요. 제2의 아베라고 하면서 구구,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얘기하는 사람인데도 자신 일본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하면서 검토를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나라 구구랑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교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구도 일본 구구가 오히려 낫네요. 네. 일본 국익을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이분도 일본이 뭐 1억 3천억 불 우리보다 뭐 외환 보유고가 3배다 4배다 그런데 5,500억 불은 견딜 수 있다. 일본도 못 견딥니다. 예. 근데 그걸 정확히 아는 거지. 만약에 일본이 5,500억 불을 네. 물론 한 방에 주는 건 아니고 이제 끊어서 주지만 2, 3년 내로 다 주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거를 만약에 이행을 하면 1,000억 불 막 이렇게 미국으로 날아가면 일본 금융 시장도 붕괴됩니다. 네. 네. 환율은 큰 동요가 없을 수 있지. 미국이 무제한 달러로 공급해 주니까. 그러나 금리라든가 일본 금융 시장은 붕괴됩니다. 그걸 다 아는 거죠. 네. 이 일본이 그 사인한 그러니까 현재 일본 정부가 그 사인한 게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일본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무능한 실책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쫓겨나잖아요, 지금. 예. 사인하고 지금 내려오는 이시바 총리 얼마 전에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만났었죠. 네. 그런 사람 만나서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 그냥 쫓겨나고 일본은 개판을 만든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은 쫓겨나야 마땅해.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 각 지도자에 대한 평가, 공과가는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되고 아니 역사가 아니라 이루어지지 지금 않을까. 당장 일본 경제가 개판된다니까요. 이거는 각서가 이행될 수가 없어요. 이행될 수 없다. 현실 불가능한 이것도 거다. 아마 다시 재협상으로 가야 될 겁니다. 네, 아마 그 다카이치 사나이나 그 고이즈미 신지로 이 둘이 좀 유력하게 보이는데 누가 되면은 다시 논의를 할 네, 수도 그거는 있지 뭐 않을까. 불가피할 겁니다. 예, 결국에는 좀 특이점이 미국의 국어는 미국의 최우선 이익을 생각하고 일본의 국어는 일본의 최우선 이익을 생각하는데 한국의 국어는 미국과 일본의 최우선 이익을 생각하는 그거 그런. 정말 예리한 지적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본래 그분은 굉장히 자국 이익 중심의 거의 폐쇄적으로 그게 그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냥 식민지 건성에 쩔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구구의 특징은 내 이익에 이제 부합하지 않으면 무지성 반대를 하는 그런 특이점을 보이는 것도 우리나라 구구의 특징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래,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선불 요구에 우리가 다 응하게 되면 제2의 IMF가 온다, 국가 부도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헤쳐 나가야 될까요? 아, 그거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 네. 국민들이 안심을 하도록 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 불안이 계속 이게 진정이 안 되면 경제가 엉망이 돼요. 근데 우선 이제 저는 이제 국회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민주당에서
그 더민주 혁신 모임인가 하는 뭐 친이재명계라고 하는 네. 의원들 한 4-50명의 모임에서 네.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죠. 네. 그 내용도 재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불 선불 이거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다 이런 표현도 했고, 네. 그리고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보는 거다, 약탈, 착취하려는 거다. 그리고 1985년도에 미국이 일본을 또 막 강제적으로 해서 프라자 합의를 강제적으로 만들어냈고 그때도 이제 무역 적자 때문에 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 어떤 여파 때문에 일본이 35년 장기 불황으로 빠졌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것도 제2의 프라자 합의 그런 요구다 이제 이런 지적도 했고 네. 저는 굉장히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 정부가 협상하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네. 그러나 정치권에서 그렇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또 그런 차원에서 그 조국 비대위원장도 어제 네. 제가 이병철 TV 사이드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조국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했어요.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박수 칩니다. 네. 뭐 성범죄 때는 제가 엄청나게 비판했는데 네. 그래서 정치권이 더 강력하게 이제 여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야 되고 네. 뭐 조국 비대위원장 주장의 좀 특이점은 네. 국회가 이 트럼프 요구에 대해서 3,500억 불 그 요구를 철회하라. 우리는 이행 못한다. 네. 라는 결의안을 채택해서 트럼프한테 보내자. 네. 국회 차원에서. 네, 네. 그거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정부는 협상을 잘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지혜로운 우리의 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트럼프도 어차피 그걸 원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00억 불 정도가 즉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그런데 1,000억 불을 이제 끊어서 주되 또 이제 투자 조건도 꼼꼼히 따져야 되고 트럼프 멋대로 아무 때나 할 거다 이건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반대급부로 우리한테 통화 수합을 해달라. 네. 제한적인. 그러니까 무제한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통화 사업을 요구하는 거는 미국한테 트럼프한테 깡소주를 그냥 완샷으로 마시라.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맥주를 다 가지고 소맥을 마시라 하면 그게 부드럽잖아요. 네. 그런 소맥 이렇게 완화된 그런 그 통화 수합이 피마라는 게 있어요. 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미제 무슨 국채를 담보로 줄 테니까 네. 그 한도 내에서 유사시에 달러를 달라. 이거는 주고받는 게 아니고 약속이죠. 네. 유사시에. 네. 그 미제 무슨 국채는 달러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거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제 피마레포 이런 것을 제안을 해서 우리가 더 똑똑한 제안을 우리가 훨씬 똑똑하거든요. 예, 우리 정부가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결국에는 250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게 대한민국 역사가 왜 5,000년인지를 보여주는 그것도 좋은 말씀이니. 네, 해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20배 똑똑하다는 걸 보여줘야지. 네, 그렇습니다. 국내 이슈 같이 넘어가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기현 부장판사의 수상한 휴대전화 교체 사실이 보도가 됐는데 영장 이거를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법원은 그 과거부터 뭐 변호사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법원은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 바로 발부해 주는 예가 없습니다. 제 네, 기억에는 네. 전부 다 기각시켰어. 그런데 더 증거를 보강하고 또 언론이 막 때리고 뭐 니네들끼리 그냥 한 통속이냐? 이건 진짜 언론이 보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이 판사 이름도 공개해야 됩니다. 이거 다른 분들은 다 공개하잖아요. 맞아요. 구속영장 발부 뭐 등등등등. 왜 이 판사 공개해야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 예, 이거는 법원이 그간에 해왔던 자기 식구 감사기. 네. 예, 이제 그런 것이고 둘째는 이 지기현 재판 여기서 지기현 뭐 판사가 이제 3월 7일 날 구속 취소로 윤석열 이를 이제 이 탈옥시킨 석방시킨 그것도 지금 수사 대상이에요. 제가 고발해가지고. 네. 거기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 지금 휴대폰을 막 교체했잖아요. 지기현이가. 네. 그리고 술접대 의혹이 터지니까 또 휴대폰 막 그렇죠. 교체하고. 이 술접대 이것보다 사실은 100배 1000배 큰 게 공소취소 석방시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뭔가 부정이 있다는 게 터지면
법원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렇죠. 사태가 올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올 모두 다 거예요. 무너지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을 이 영장 담당 판사가 아니까 일단은 기각 때리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영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 결과를 보시고 너무 분노하셨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판사의 영장 발부는 국회가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아니면 국민 배심원제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심판하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도를 바꿔야 되겠죠. 네,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뭐 제도는 뭐 현재 제도로 해야 되니까 네. 공수처도 이제 다시 보강해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넣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고. 네. 그리고 공수처도 너무 늦었어요. 지금 난리 치니까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뭐 늦어도 지금이 빠른 시점입니다. 네, 또 청문회가 이슈가 됐는데 조의대 없는 조의대 청문회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감에서라도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출석할까요? 대법원 가서 국감을 하겠다는 뭐 그던데, 네, 뭐 대법원까지 갔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오겠냐? 본래는 국감 때 대법원장은 안 나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하는 거지. 그렇죠. 네, 저는 글쎄요,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 및 그 대법관들 전체의 네, 또 이분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분개하고 있어요. 네, 진보 대법관인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도 국회 출석 그거는 있을 수 없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오경미 대법관은 자필로 냈어요. 자필로. 이제 그런 현재 대법관들 분위기를 보면 대법원 현장에 가서 국감을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 나가지 마라. 이제 이게 현재 입장일 것으로 봅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논란이 있었죠. 김건희 특검팀 40명이 정신 나간 집단 항명을 했는데 관련해서 전현희 위원장 발언 같이 보시고 네네. 오겠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인 검사로서는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그 임명과 또 보직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그것을 거스르고 원대 복귀하겠다는 집단 성명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3대 특검이 검찰에서 하지 못했던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 비위 의혹과 그리고 최혜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그리고 내란에 관한 그 진실 규명에 관해서 많은 역할을 했고 또 성과를 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솔직히 검사가 김건희 관련한 뭐 도이치모터스라든가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수사 뭉개거나 수사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특검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집단 항명한다. 네.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죠. 물론 극우 15% 국민들은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거는 빼고 그건 국민이 아니야. 네,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국민들이 아닌 사람은 빼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검사라는 사람들을 잘 알아야 돼요. 판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일단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검사라는 이제 배지를 달면 네. 명찰을 달면 네. 1년만 지나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비정상적인 인간이 돼. 예. 예, 저는 뭐 20년, 25년이 봐왔기 때문에 예. 수도 없이 많은 검사들. 윤석열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해요. 예, 윤석열은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좀 심한 사람이고. 아, 상위 0.5%. 그런데 가장 순수하고 제가 보기에 너무너무 착한 사람도 검사 1년 하면은 쉽게 말해서 완전 또라이가 돼. 네. 예, 예.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제가 것들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일부러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만큼 이 자들을 저는 존대하고 싶지가 않아. 아, 그렇죠. 예, 검사라는 자들은 네. 다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예. 그 국회에 나와서 그 관봉권 띄질 때도 그 고개 쳐들고 뭐 마이크 막 네, 이러고 그렇게 하는 거 보세요. 건방진 그 태도를 국민들 보여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오만방자였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검사라는 인간들의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이거를 발본색원하는 거거든. 그렇죠. 지금 딱 현재 드러난 사건만 보면 안 돼요. 이 자들은 심성이 그래, 심성이. 예, 예. 그 인간이 아닌 거야. 아, 인간이 아니면 뭘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이지. 윤석열. 예. 네. 그러니까 다 윤석열 1, 2, 3가 2,500명 있는 거예요. 예. 정도 차이지.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하겠다 그렇죠. 했을 때 그때도 그 건방지게 학번. 예, 뭐
학번이 83학번인 걸로 알고 있다. 대학을 안 가신 걸 다 알면서 그따구 짓을 하지 않나. 일부러 그런 질문했죠. 네. 그러니까 검사스럽다는 말이 유행했거든요. 시건방지고 예의 없고 오만방자하고. 오만방자한 인간이다. 이게 검사스럽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참 기억이 나는데 네. 한 검사가 이런 시건방진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께서는 토론의 달인이라고 알고 있다. 우리 검사들은 아마추어다. 그러니까 토론으로 말재주로 우리를 제압하려고 하지 마라. 했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당신은 나를 모욕한 거다. 내가 만약에 토론을 잘한다는 평가가 있다면 그것은 내 말이 진실이고 내가 역사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나를 모욕한 거야. 그걸로 그냥 그날 다 제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라는 자들이 그때가 2002년 그러니까 23년 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자들은 이번에 잘 된 거야. 40명? 아니 어떻게 그냥 공무원에 불과해요 이 자들은. 네, 맞아요. 판사도 마찬가지고. 예. 공무원이 파견을 명했는데 일하다가 나 돌아갈 거야. 그거는 파면시켜야죠. 네, 즉각 직감학력. 징계 해야 되고. 그렇죠, 맞아요. 직무 유기했으니까 징계해야죠. 아니 이제 지금 일단은 집단 행동을 했잖아요. 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에요. 네. 그리고 이자들은 내란 특검법상 김건희 특검법상 명령된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한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군인이 이따오 짓했으면 바로 영창에 쳐넣어야 돼. 항명법으로 바로 영창에 그러니까 가죠. 지금 국민들 분노가 완전히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 스스로가 또 자충수를 자폭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네들이 똑똑한 척 하는데 검사들은 정말로 수준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잘 된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검사라는 자들의 본질이 뭐냐를 이제 띠지 관봉권에서 머리 쳐드는 그 검사. 그런데 이번에 40명의 항명. 네. 이게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질까요? 절대로 못 번집니다. 네. 국민들이 폭발했기 때문에. 네. 겁은 엄청나게 많은 자들이야. 결국에는 이제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검사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아이러니인데 또 근데 지기현과 조희대를 통해서 사법 개혁을 왜 맞습니다. 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현재 좀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우리가 빠진 어떤 링크가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는 전혀 뭐 정치권이나 언론도 다루지 않지만 네, 검찰 개혁, 판사 개혁의 네, 최종 종착지는 전현관 범죄, 소위 전관 예우라고 언론이 잘못 말하고 있는 수십 년간 네. 무슨 예우는 무슨 예우입니까 이자들한테. 예? 그거는 범죄예요. 옷 벗고 나온 자가 지하고 같이 근무하던 판검사한테 이거 봐줘 구속영장 맞아. 빼줘. 맞아. 그래가지고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물랑케 한 이 국정농단이거든요 이거. 네, 맞아요. 바깥에 나와 있는 민간인인 이 정관 출신 변호사가 국가를 개판을 만들어 왔잖아요. 네. 돈 먹고. 그래서 정관들은 저는 전 세계 선진국 뭐 후진국 포함해서 판사 검사 공직에 있다가 나와서 돈벌이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관 예우가 아니라 정관 비리 아니겠습니까? 전형관 조직 범죄예요. 이거는 예. 범죄 단체야. 그쵸. 조폭들 잡는 네. 범단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사법 개혁의 종착지는 전형관 범죄를 뿌리를 뽑는 그래서 옷 벗으면은 변호사 기업을 아예 못하도록 막아버려야 돼요. 예. 몇 년간 제한하는데 이게 다 실패했거든요. 정관 예우 방지안이 필요한 거잖아요. 방지법이. 예우라는 말을 쓰면 저는 안 된다고 그러면 보고 정관 전형관 비리 를 척결하는 범죄.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관 비리, 정관 범죄 척결법. 네. 그래서 아예 개업을 막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젊을 때부터 내가 판사 검사를 하겠다 하면은 나는 그 공직을 그만두면 일반 공무원들 다 연금 받아 먹고 살잖아요. 안 그러면 장사를 하든가. 그렇죠. 지네들은 뭔데 그냥 범죄로 돈을 해먹고 사냐고. 이거를 뿌리 뽑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불공정 1순위가 정관 예우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정 능력이 없다는 걸 지금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분명히 관련 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바로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참 변호사님. 네. 한 가지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추석 말씀하십시오. 연휴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제 국민들께서 토론의 어떤 그런 자료도 되고 예. 지금 검사들이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40명이 항명을 하고 이제 이게
검사들 나름대로 지네들이 반격하는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검찰 쪽에서 나오는 여러 음모들을 제가 모아 보면 네. 한 5가지 정도의 음모가 있어요. 네, 뭡니까?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일단 우리가 따져보기로 하고, 네. 예. 첫 번째가 이제 헌법 소원을 내자. 네. 정보조직법 이번에 맞아요. 통과된 거. 그거는 이제 전직 검찰총장들 모인 검찰 동의회에서 헌법 소원 내겠다 했잖아요. 네. 예. 전직은 해봤자 그건 각합니다. 그거는 검사가 아니니까. 근데 현직이 이제 할 가능성이 있지. 대검 지휘부에서. 네. 젊은 검사들은 대검 지휘부가 헌법 소원 내라고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첫째 헌법 소원.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안 받아줄 겁니다. 예. 두 번째,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 재판이 추정됐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다시 재개하려고 할 겁니다. 네. 검찰과 법원 판사가 만약에 손을 잡았다 이러면 재개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내년 2월 달에 판사들이 바뀌면 네. 이제 그거를 노리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거는 가능성은 낮지만 네. 그 대북 송금 사건 네.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예, 그렇죠. 7년 8개월 대법원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실형이 나왔죠. 예, 거기에 이재명 그게 가담돼 있다라고 판결문에 돼 있으니까 네. 이거는 북한에 돈을 줬다, 달러를 줬다, 북한을 이롭게 했다. 외환죄로 내란 외환죄는 현직 대통령도 수사가 가능하잖아요. 헌법상 이걸로 치자 하는 이 과격파 검사들이 있어요. 맞아요. 검찰이 쌍방울은 봐주고 이화영과 이재명을 묶는다. 그 전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거기서 가장 강력한 이 사람들의 과격한 아이디어가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외환죄는 잡아들일 수 있다.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외환죄 중에 북한에 달러를 보냈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로 수사가 가능하다. 이런 이제 음모론이 있고 네. 네 번째는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 복귀한다처럼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도 전부 다 우리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5번째는 의사들도 전공의들도 전부 다 병원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결국 이겼잖아. 그렇죠. 의료 대란 이제 일어나고 네. 그러니까 2,500명 검사들도 전부 그냥 사표 내고 나와버리자. 뭐 어차피 뭐 죽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한 5가지가 각자가 여러 산발적으로 그룹별로 논의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그런데 이제 이 5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하려면 검사들이 정말로 깡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검사들이 그렇게 깡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겁이 제일 많은 자들이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헌법 소원 이런 거는 뭐 쉽게 가능하겠죠. 네. 결국에는 지금 검사들이 지금 직당 항명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거는 또 다른 어떠한 음모, 그다음에 본인들의 위치를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법론을 강구하고 그렇습니다. 있다.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판사들은 또 어떤 판사들은 음모가 제일 지금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특히 극우적인 판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판사의 80%는 보수 우익이에요. 예, 그 중에 제가 보기에 한 30%는 극우야. 근데 여기서 제일 얘기를 사석에서 많이 하는 것은 네네.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5개 추정했으니까 추후 지정. 그거는 판사 마음이에요. 언제든지 다시 열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추정한 판사들이 다시 할 거예요.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네. 내년 2월 달에 이제 법관들 정기 인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판사가 바뀌면 만약에 극우 판사가 걸렸다 하면 나는 재판할 거야. 그게 굉장히 저는 그런 위험성은 굉장히 상당히 높은 확률로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쵸 관행으로서 재판을 중단시켰지만 그 판사의 의지에 따라서는 그 진행시킬 수도 있는 추정이라는 걸 거네요. 아시다시피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거니까. 예. 네. 사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이거 방조, 이거 자기냐 부작이냐 이 해석도 지금 막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판사들도 분명히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이제 투쟁이 시작됐다 그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엔 지기현과 조희대 그리고 김건희 특검으로 그다음에 관본권 띠집 분실로서 보여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필요성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역시 여러분들 시원하셨죠? 지금까지 이병철 변호사님과 함께했고요. 이병철의 사이다 또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